근데 또 갑자기 왜 블룸버그가 뭘 잘못 먹었나요? 현대 자본주의 위기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주카토, 일단은 이름부터가 일단 소련 느낌이 확 나요.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야. 여기서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 규제를 희생하는 그 실수이며, 일단 물음표 한번 찍히고요. 국가 투자가 혁신의 진정 원동력? 물음표 두 개 찍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나이를 통해 유추하자면 뭐 좋은 것 같아. 옛날 좋은 시절, 옛날 미국의 좋은 시절에, 미국 좋은 시절에 뭐 후보댐이랑 루즈벨트 시절에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경제학가이자 작가의 마리아나 마주카토에 따르면 영국 학교, 영국 사람 분이신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도 필요합니다만 더 많은 집을 지으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집의 외벽이 정말 부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규제론자분들이 가장 큰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불행의 근간을 두고 있어요. 모든 말에 어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규제 안 하면 너네 집 파사삭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게 GS건설이 문제가 있죠. GS건설이 물론 이제 그 주차장에 비극이 있었지만 뭐 푹 폭삭. 근데 이게 규제론자들이 한 말 두 번 듣다 보면 질려요. 주차장 무너지면은 뭐 그 주차장 없애고 그냥 위로 그냥 짓고 예전처럼 퍼질러 놓으면 되지. 규제론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영국 정부의 전망과 웨스트민스터의 노동당 리더십이 영국 경제의 성장의 전망에 더 나은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신중을 기하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신화 파헤치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 뭐 영국 정부가 그렇게 잘났으면 왕실이 없어졌겠죠. 영국 정부랑 왕실이 엄청나게 싸우는데도 영국 왕실이 살아있는 건 물론 이제 여기 그 영국 왕실이 종교적 역할도 있지만 영국 정부가 이분들 700년 동안 거의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운데도 있는 거 보면 정부가 그냥 솔직히 왕족 국가보다 약간 못하다 이렇게 파악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역할, 정부 실패.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솔직히 실패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요즘 중국의 특징이 생각보다 자동차를 갑자기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 벤츠 공장도 중국으로 몇 개 갔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그 레고처럼 조립 그 모듈러가 되면서 그냥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보여져요. 사실 만드는 게 그렇게 요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수출이 흔들리지만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를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을 많이 지었던 것도 있고 조선소 하니까 한국의 조선소가 이제 약간 몰락하고 있다는 그런 조선소가 몰락한다는 게 아니라 조선소를 꺼려 하는데 중국은 아직도 조선소에 대한 근로를 되게 선호하는가 봐요. 굉장히 위험하다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약간 위험 감수를 하는 성향이 있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연간 약 1,500만 대 가솔린 생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유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공장 많이 지어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인에 얹혀서 돌리겠다 이거겠죠. BYD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솔린차 그러니까 휘발유차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이 조금 놀라는데 그리고 저렴한 차들이 잘 팔리는 것도 있겠죠. 근데 딱 봐도 이 전반적인 그 색감이나 봐도 테슬라나 한국보다 약간 좀 싼 마이긴 하죠. 물론 고급차를 만드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 조선소 이게 그 차량 운반 조선소라고 하고 그만큼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용 선박을 많이 이제 수주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얼마나 지금 잘 뭐 개발되고 있는지 또한 수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실제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번 독일 모터쇼에서 굉장히 활발한 게 중국 자동차 업계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자동차 업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끝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이 아이폰 금지를 하면서 애플보다 더 타격을 받는 게 퀄컴인데 퀄컴이 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죠. 핸드폰에 뭐 통신을 담당한 어쩌고저쩌고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게 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래도 매수를 해주죠. 왜냐면 애플이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맥북도 있고 워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견제를 견딜 수 있는데 퀄컴은 뭐 그런 것도 없죠.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퀄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퀄컴의 한 관계자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지만 급락 7.2% 급락한 것에 의하면 사람들이 퀄컴도 곧 조만간 제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가 이 논쟁의 중심이 되는데 이게 중국이 아이폰 이번에 금지 조치를 한 자신감의 바탕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솔직히 싼마이예요. 여기 중국 분도 많이 보신 거 알지만 이거 싼마이. 솔직히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의 장녀, 화웨이의 공주, 화웨이의 뭐 상속자가 뭐 아시죠? 예전에 붙잡혔다기보다는 뭐죠? 공항 검색대에서 나왔는데 다 아이폰이었죠. 아니 이게 최신 폰인데도 싼마이가 나.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미국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SMIC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비싼 돈을 들인 한국의 하이닉스랑 삼성을 벤치마킹해간 미국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훼손한 기업은 우리 기술로부터 단결될 것을 분명하기 위해 화웨이 SMIC에 대한 미국의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할 때가 왔다. 이걸 믿고 아이폰을 규제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화웨이를 쓰면 조금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뭐랄까 약간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아이폰 사고 싶은데 화웨이 사주면 이제 청소년들이 약간 뭐 울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마켓 포지셔닝이라 봐야죠. 이제 중국 아이폰 규제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사실 이 말이 많은 건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경제 뉴스나 기사에서 그냥 떠드는 거고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중국이 이제 그렇게 또 중요한 시장이 있진 않아요. 중국이 좀 이제 경제가 둔화되면서 뭐 큰 시장이긴 하지만 공무원 아이폰 금지로 중국 공무원 아이폰 출퇴근할 때 금지로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된 측면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강했던 중국에 막 마음대로 하던 전랑외교 때의 중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힘 여력도 안 남아 있죠.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를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애플 주가는 목요일 폭락하여 단 이틀 만에 시장 가치 2천억 달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뭐 제한적이죠. 다시 올라오고 아이폰 15가 이제 곧 12일에서 14일 날 발표되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뭐 폭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흥미로운 타이밍이죠. 5G 그리고 화웨이가 최근에 차세대 스마트폰 출시를 고려하고 있을 때 이제 애플 측에서 애플 측을 견제하기 위해 좀 중국 측에서 약간 머리를 쓴 거라는 생각도 많이 소문도 떠도는데 7mm 칩 결국에 화웨이 이번 신작이 중국 자체 칩으로 구동된다는 뭐 대대적 자랑이 있은 다음에 바로 애플 중국 공무원 출퇴근 시 금지를 때렸으니까요. 시끄러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 상승을 보이고 오히려 동아시아 특성상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군대에서 왜 머리를 사람들이 기냐면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하니까 이게 권력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에서 아이폰 인기는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갈지는 않을 거라는 게 블룸버그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아이폰 사용 금지를 국영기업 기관으로 확대하려 하는데 뭐 예상되는 반응이죠. 예,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이폰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반 게스트 분들이 느끼시기엔 아이폰 사용 금지가 공무원 상대로 출퇴근할 때 쓰지 말라 했는데 중국이 오늘 아침에 전 세계에서 이게 뜬 거 보고 국영기관 기업 이제 일반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키려 하는데 애플의 타일 입히고 자리 추진을 증폭시킬 수 있다. 중국은 특정 기관에서 기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에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폰의 인기만 폭증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물론 이제 사람들이 갈등에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중국이 대단하다라고 중국이 뭐 아이폰 큰일 났네라고 애플 큰일 났네 애플이 큰일 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결국 불러오는 거는 뭘 금지시키면은 특히나 우리가 갤럭시 예를 들어 한국이 갤럭시 사용 뭐 강요한다 하면 특히나 이게
사실상 패배 선언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 한국이 했다 하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화웨이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는데 무슨 뭐 7mm 나노 자신만의 반도체를 넣은 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무너질 때 북한이 한국 경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뭐 자립자족을 강조하다가 무너졌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스스로 알면서 중국은 근데 조금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 능통하니까 중국도 스스로 알면서 마지막 무리수를 한번 더 보는 거죠. 9월 14일에 애플 아이폰 15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번 행사해 보려 하는데 쉽지 않죠. 중국은 여전히 애플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그 많은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중국은 분쟁이 있었을 때 그리고 더 성장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분쟁이 있었을 때마다 엄청난 성장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기세를 막을 수 없죠. 흘러가는 강물은 뭐든지 막을 수 없다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미중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제조 파트너이자 제품 시장으로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공생 관계라고 표현해주면 축하해줬고 그리고 그 애플 팀 쿡이 중국에 뭐 공장도 많이 지원해주고 각종 정치 행사도 많이 열어줬죠. 대학교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 교수들과도 친하고 지난 분기 애플 실적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최대 실적을 올렸어요.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간을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최신 아이폰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연중 최대 매출 기간 홀리데이 분기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발표해서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때 다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인데 늘 그랬듯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5를 예상하고 오히려 지금 중국이 공무원들한테 이 금지령을 내린 것 자체가 흥행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의 신용 파탄으로 전 세계의 거버넌스 실패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중국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 컨트리갈드 홀딩스를 포함한 수십 개의 부채에 시달리는 부동산 회사들이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부동산 먼저 무너지면서 줄줄이 무너지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긴 해요. 이제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완다의 채권 부동산 또 기업이죠. 만기도를 앞두고 휘청거리는데 생각보다 버티고 있긴 해요. 완전 100%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계속해서 버티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 급등락을 부추기는 정보가 중국 시장에 있는데 이제 너무너무 중국이 이제 그 비난을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시선도 많이 있어서 중국의 항생 지수는 오히려 좀 올랐어요.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정책은 건설업체의 과다한 부채에 기반한 사업 확장과 주택 구매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구조조정이 줄을 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막히면서 엄청난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죠. 뭐 텅텅 빈 공실은 기본이고 약한 거버넌스가 근데 스탠드포어스 미국의 거버넌스를 중국에 대입하기 좀 어려운 게 중국 분들이 이제 특유의 또 그 문화가 있죠. 대륙의 기상이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짚고 보자라는 게 사실 잘 될 때는 모든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못 될 때 약하다라는 거밖에 없어요. 잘 될 때 무너진다는 것 빼고는 잘 나갈 땐 좋았죠.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투자자에게 한 가지를 언급하고 다음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들이 최신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 채팅을 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충되는 메시지는 급격한 가격 변동. 일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계획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알려지는 방식. 이제 중국도 근데 돈이 많이 넣은 투자자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그러한 또 관행이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먼저 정보가 들어갔다는 게 이제 문제되는데 뭐 이미 근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이거를 살리려면 그냥 금리만 낮아지면 다시 살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미국 주택도 가격 급등에 대해 이제 그 부모님 세대를 비난하라고 하는데 이 비난이 그 비난이 아니라 라인 효과 가족 구성. 그 가족 구성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바클레이즈 경제 뭐 컨설팅 회사인 것 같은데 바클레이즈 PLC 경제학자들은 미국에 이상할 정도로 탄력적인 주택시장 금리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주택시장이 굉장한 기세죠. 미국은 금리 올렸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 바클레이즈 경제학자분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좀 특이한 게 고령화가 오히려 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다. 고령화 저출산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결국에 가구 구성이 뭐냐면 그 부모님 세대가 자녀를 적게 낳으니까 자인이 집에 살고 너 독립하라 해가지고 집 하나 사준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여러 대가족이라는 게 막 수십 명까지 아니고 한 네다섯 명이 한 집에 같이 살았으면 이게 한 가구로 돼서 집 하나에 그냥 크게 하나 사는데 이제 자녀가 뭐 한 두 명이 됐다 치면은 최근에 저출산으로 미국도 예전보단 저출산이니까 그럼 나이 드신 부모님이 너네 그냥 돈 쏴줄 테니까 너네 집 하나씩 사라 해가지고 실제로 독립해가지고 집을 하나씩 사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주택 속도, 주택 수요가 가속화된다고 표현을 쓰는데 보니까 수요가 가속화되니까 이제 가격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을 꾸리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가 많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공급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을 산다는 거죠. 집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전에 그 습관들이 계속해서 따라붙기 때문에 한 가지 희망적인 점, 주택 가격 상승이 현재로서는 신규 주택 건설을 장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뭐 당연하죠.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건설 회사들이 나도 아파트 지어야지 이러고 돌아오는 거죠. 인구 통계는 10년 말까지 연간 130만 가구의 가구 형성과 일치하여 가까운 미래의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말합니다. 한편 누적된 신규 주택 부족은 여전히 상당하여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 압력을 가하여 추가 건설을 장려합니다. 결국에는 건설 속도만 빨라지면 미국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과 거의 비슷하죠. 한국도 이제 1인 가구 수요가 많아질수록 오피스텔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좀 안타깝긴 해요. 오피스텔 제가 예전에 투자하자고 했었는데 오피스텔에 뭐 약간 머뭇머뭇거려서 매매했던 적이 있는데 그대로 급등하더라고요. 한 50% 정도 1년 안에. 뭐 그런 경험도 있듯이 생각보다 한국도 1인 가구 주택이 그리고 작은 데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걸 느껴봤는데 오피스텔 10평이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한 25평은 한 명당 살아야지. 왜냐하면 또 이게 혼자 살수록 넓어지고 싶나 봐요, 요즘은. 왜냐면 파티도 하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집안에서 찍어서 나 혼자 이렇게 넓은 곳에 산다. 막 25평. 한 명이서 25평. 그럼 두 명이면 50평? 까지 아니더라. 한 40평에 살아야지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한 명이 25평 집을 하나씩 차지하는 시대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돌아온 거죠. 이제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와 주지사 드산티스 간의 소송전이 1년 넘게 제기되는 건 알고 계실 텐데 특별세 구역을 놓고 이제 싸우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약간 감정적인 것도 있고 서로 이제 공방전을 펼치다가 소송전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이게 지속되는데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디즈니랜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디즈니랜드가 소송 하나 더 걸었어요. 그러니까 양면 작전으로 소송을 두 개 하나 더 걸었는데 하나가 이제 헌법 위반했다는 거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플로리다 주정부를 상대로 다른 하나는 이제 드산티스의 특별세 구역에 놓고 이제 세금 관련 직접적 소송이랑 간접적 소송을 걸었는데 디즈니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연방 고소장을 수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신청서에는 텔러해시에 있는 미국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의 엘러 윈접 판사에게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지만 그 취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겠다는 거죠. 두 개의 포럼에서 동시 계약성 유효성 소송을 제기하는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연방 소장을 수정한다고 신청서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양면 작전으로 간다는 건데 모든 디바이스에서 디즈니 또는 마우스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 모든 문서 커뮤니케이션. 이제 연방 그 플로리다 주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죠. 그 주정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플로리다 정부가 디즈니라고 언급하는 거 내용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연방 정부에 가지고 이러는 거죠. 플로리다 나 괴롭혔다고. 이게 초등학생의 전쟁인데 사실. 근데 이게 그 디즈니가 누가 봐도 경선 시즌 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죠. 너가 취소해 이러면서 드산티스한테. 드산티스가 근데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약간 작년까지만 해도 입지를 다졌던 건 있어요. 디즈니랜드가 작년에 온갖 조금 디즈니라는 기업 자체가 작년에 많은 그 이슈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드산티스를 많이 지지했단 말이에요.
문화적 측면에서도, 문화전쟁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냥 1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이제 기회다 싶으니까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뭐 일단은 블룸버그에서 뭔가 희한한 뉴스가 나오면 다 주인공이 한국인 경우가 많은데, 수감된 억만장자의 재산이 919% 상승한 전기차 주식 랠리로 치솟다.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못 참죠. 에코프로 못 참거든요. 에코프로 못 참기 때문에 블룸버그도 못 참아요. 이유정, 김희진 분. 블룸버그에 근데 한국인들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창업자의 재산이 45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 하나 해놓고 감옥 갔다 오면 불어나 있죠. 근데 이런 말은 많이 하죠. 예전에 그냥 2008년에 테슬라 산 다음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승자라고. 뭐 앞으로 감옥 가기 전에 많이 매수하고 가셔야겠네요. 누구든지 간에. 이분을 뭐 에코프로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에코프로가 참 좋은데, 어쨌든 10배, 열기 100배 상승했나요? 10배 상승했나요? 1000%? 100배? 10배? 100배? 10배군요. 10배 상승했는데 리테일 군데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SK온, 삼성 SDI, 에코프로 BM, 양극재 공급, 어쩌고저쩌고. 충전식 배터리 시장은 분명 시장 장비라 있지만 특정 업체만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결국엔 환경과 관련해서 끌어올리니까, 사실 뭐 환경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정당하냐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시대가 이끈 그런 거라 봐야죠. 뭐 가격이 올라왔는데 그걸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 가격에 대해서 에코프로 대변인은 비상장 회사를 포함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가와 기업 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라고 하지만, 이런 말은 뭐다? 많이 오르면 늘 괴리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잘 된 거 보세요. 차라리 이때 넣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돈만 벌면 장땡이죠, 사실. 뉴욕타임즈 사설란에 엘리트의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트의 문제. 이 파멜라 폴이라는 칼럼니스트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인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엘리트를 공격하지만 사실상 자기가 되고 싶으니까 욕하는 것이다라는, 뭐 당연하지만 누구나 말하지 않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를 했는데, 두 비평 모두 나는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라는 변형을 읽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욕하지 않고 미국을 욕하잖아요.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애플을 욕하고, 그리고 화웨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늘 말했듯이 어느 사회나 그래요. 한국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참, 자신의 조직, 사회,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못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바로 예측 가능한데, 근데 이제 엘리트 운동선수를 존경하고, 뭐 당연하죠. 사람들 엘리트를 욕하는 게 뭐 프로게이머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논란이 많은 연예인도 그렇고, 그 사람이 부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엘리트에 대한 진짜 문제는, 뭐 이분은 상향식 접근 방식이 의미 있는 사회 진보를 위한 최선 선택일 수도 있고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런 종류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래부터의 상승 접근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엘리트라는 그 집단 자체가 군사 조직으로부터 파생됐듯이, 사실 엘리트가 책임을 말하죠. 책임을 통한 뭐 리더 그룹이라 보면, 그러니까 엘리트가 되기가 쉽지 않죠. 제일 먼저 뭐 상륙하는 부대를 엘리트 부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선, 이 선에 나서는 사람들을 엘리트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권한만 보고 좋아하는 거지, 제일 먼저 상륙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제일 먼저 상륙하고 싶어하는 3, 4선, 그러니까 세 번째나 네 번째 줄에 서는 게 가장 좋다고. 한국도 그런 말이 있죠. 중간이 가장 좋다. 가만히 있는 게 중간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이 가장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중도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만큼 제일 먼저 상륙해야 되는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 봐야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도 엘리트 시켜줘요, 이건 좀 어렵죠. 지금 뭐 중국의 아이폰 억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애플 매력세 심화, 뭐 제한적이라 보고, 왜냐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냥 빠진 거죠. 미국은 굉장히 좋아요. 미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 경제 상승세가 전 세계에 퍼지겠죠. 한국 포함해서
중국의 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가 조치가 미국 기술 산업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국채는 상승했고 달러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물론 이제 뭐 AI로 혹시 금지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AI 이미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너무 많은 걸 금지해놨기 때문에 아이폰 하나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타격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그 전략의 한계이긴 하죠. 중국 전략 한계가 다 금지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중국이 한국에게도 온갖 거 다 금지했잖아요. 한한령.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금지하니까 뭐 하나 더 금지당해도 타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금지하는 사회 전략의 최대 단점이 카드가 이제 다 남아 있지 않은 거죠. 한국도 뭐 화장품 금지에 여행 금지에 뭐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금지한다 해도 뭐 이미 다 금지 당했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그래라 그러고 가는 건데 애플은 이틀 만에 7% 하락했는데 꽤 크죠. 근데 사실상 아이폰 15에 대한 초기 흥행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락한 거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한다 봐요. 동료 메가캡, 동료 친구들인 테슬라, 엔비디아는 최소 2%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민감한 부서의 아이폰 사용 금지를 정부 지원기관과 국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최대 생산 기지인. 근데 아쉬운 거는 중국 측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중국에서 휴대폰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애플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타협점을 당연히 찾겠죠. 뭐 그 외에 기업 하이라이트 구구절절 있는데 결국 유로화는 2분기에 역내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하면서 후퇴했고 유럽은 그냥 전향이고 미국은 성장하고 있고 이제 유럽이 따라가겠죠. 미국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위안화는 16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요즘 또 여행 유튜버 분들이 중국 가시더라고요. 싸지니까. 유가는 9거래일 연속 랠리로 선물이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후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가는 조금씩 상승했는데 크게 뭐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고 블룸버그가 판단하고 있고 이제 한번 12월 달에 그 금리 결정 어쩌고저쩌고 금리 결정이랑 미국 인플레이션율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이제 블룸버그가 강조했듯이 최근에 그 중국 아이폰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 아이폰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애플이 이제 급락을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이때다 싶어서. 기술 대기업 시가총액에서 약 2천억 달러가 날아가긴 했는데 뭐 대부분 이제 곧 아이폰 15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약간 타격이 그냥 미리 빠지는 것 같고 목요일 장 초반에는 주가 상승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콜옵션이 약세 풋옵션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옵션을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하락장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떨어지는 걸 잡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공격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대박난 게 이제 유행하는 게임스탑 쇼스퀴즈가 있죠. 쇼스퀴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게임 매장 오프라인 매장들이 닫으면서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매수해가지고 반등시키고 끝까지 그냥 쇼스퀴즈 사람들의 공매도를 청산시키면서 폭등해버린 100배 폭등했죠. 유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에서 추세를 반등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유행이죠. 애플도 지금 똑같이 날아가고 있는데 목요일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옵션은 금요일에 만기되는 $180 콜옵션으로 이 수준 이상에서 반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배팅을 하는 건데 나쁘지 않죠. 범위 내에서 거래량이 고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 가격에 대한 등락 변동이 현물에도 반영이 돼서 하락폭을 좀 잠재웠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애리조나 산꼭대기에 집 지으시는 분인데 4박 200피트 상공 여기 곤돌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곤돌라로 접근한 절벽 꼭대기의 집. 근데 보시면은 양옆에 그 사람들은 다 살아요. 애기한데 이 곤돌라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타는 곳은 튼튼한데 와 근데 이게 대단하긴 하네요. 여기 위에는 그 지붕 태양열이고 근데 여기 좀 작아 보이는데 보니까 밑으로 가 보니까 이게 곤돌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내부를 밑에를 파놔가지고 이쪽에 아마 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위쪽에 있고 이거 짓는 것도 대단히 이거 지으신 분들도 대단하네.
어떻게 저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긴 한데 위에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가끔 가다가 근데 옆에도 사실 집이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여기 물이 끌어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게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 도전 정신이고, 아마 보니까 옆에 집이 띄엄띄엄 있는 걸로 봐서 서로 경쟁하다가 이 위까지 올라가신 것 같네요. 보면은 여기 피레침, 오른쪽 피레침, 여기는 태양광, 여기부터 이 밑에까지 뚫어가지고 사람 사는 곳. 땅값은 거의 안 들었겠네요. 짓는데 6년. 대단하고, 근데 여기 파티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티하면 사람들 초대하면은 사람들 기절하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을 초대받기 힘들게, 그러니까 사람들 초대해도 진짜 사람들이 자기 사정으로 못 오게 되는 곳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기 만들기 어렵게. 여기는 뭐 거의 요새네요, 요새. 뉴욕의 뉴욕 타임즈가 빈티지를 입기엔 나이가 너무 많으신가 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패션 업계 중에 하나가 요즘 통설 중에 하나가 5, 60대 분들, 40대 분들, 30대 분들 또한 다 20대 브랜드를 원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대 맞는 거 입으면 나이 들었다고 할까봐.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센스 없는 사람 비춰질까봐 일부러 자신의 나이대 20대를 원하고, 20대들은 조금 이제 빈티지 의류를 해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옷이야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복고풍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빈티지에 대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20년에서 100년 이상 된 이전 시대 또는 사회적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물건. 결국에는 이러한 스타일 답변에서 그냥 아예 예전으로 가라고 뉴욕타임즈는 제안해 주는데, 그러니까 아예 어설프게 80년대 말고 그냥 여기는 1980년대라 했는데 빅토리아풍은 사실 1920년대 거를 1980년대가 재해석한 거를 2023년에 입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빅토리아풍 같이 완전히 고전적인 거를 재해석한 1980년대를 입으라, 이런 게 맞네요. 이런 걸 리비전이라죠. 리비전. 다시 검토한다는 건데, 다시 검토한 빈티지가 뭐 제일 괜찮지 않은가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최근에 한국의 복고풍도 완전히 복고풍으로 하면 좀 촌스럽다고 하는 것 같고, 패션 업계에서도 복고풍을 한번 다시 재해석이라고 하겠네. 재해석한 이제 패션 업계와 사업 모델들이 곽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제 뉴욕타임즈의 대문을 당당하게 장식한 한국 교사들은 한국어의 괴롭힘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수만 명의 교육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될까봐. 근데 더 웃긴 게, 한국의 의사분들은 이제 미국의 소송법이 올까봐 두려워하는데, 교사분들이 먼저 행동에 나섰어요. 반대하는 시를 수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보였는데, 결국에는 뉴욕타임즈가 진실을 말하는 거죠. 학부모가 그리고 한국에서 누가 누구를 이제 괴롭힌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학부모가 자기 공부 못했는데 한국 교사 이제 이때다 싶어서 카톡으로 너네 해라 해서 이제 반박에 나선 거죠. 뉴욕타임즈도 이제 이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월요일 서울 국회 의사당 앞에 수천 명의 교사들이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돌아가신 선생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가슴 아프죠. 존윤, 서울리포트, 서울의 뉴욕타임즈 존윤님. 교육부에 따르면 월요일 학대하는 부모의 손해에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사의 애도하는 교사들도 있었으며, 일부 초등학교는 드물게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다 싶어서 다들 뉴욕타임즈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시위 주최 측은 지난 3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압력을 시달리다 최소,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한 채 교사의 권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에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그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학부모 세대들 중에 교사들한테 떼찌 맞고 나중에 잘 커보니까 억울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또 엉뚱한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는 게 또 한국의 오랜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옛날 교사들 막상 자기가 때렸던 교사들은 너무 좋아요 이러고 이제 해외여행 다니고 있고 이게 남한테 화풀이하는 습관을 사실 고치긴 해야 돼요. 그게 속담에도 있죠. 어디 딴 데 가서 화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나빴으면 사실 그거 그 뭐죠? 항의도 안 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 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잘 나갈 때 중국이 뭐라 해도 항의 한 번 못하고 만만한 나라가 가지고 난리치다가 이제 역전되니까 사람들이 좀 어색해졌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말 들어주는 사람한테 난리치는 거. 결국에는 뭐 그래서 학부모가 자기 자식 가르치기 자기 자식 가르치라 하면 열불 나가지고 막 자녀 떼찌떼찌 하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 가려도 열합병이 나는데 남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30명씩 20명씩 봐주는데 어떻게 했어? 열화통이 한 20배 난다고 보면 되죠. 이제 블룸버그 SK하이닉스가 새로운 화웨이 휴대폰에서 자사칩을 사용하는지 조사 중. 한국 제조업체는 제재 이후 화웨이와 협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마 화웨이가 그냥 가져갔는지 봐야겠죠. 하이닉스 메모리 및 플래시 C 스토리지 칩을 사용하는 메이트 60 프로, 화웨이 갤럭시 같은 모델인데 핸드셋. SK하이닉스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최신 휴대폰을 분해한 결과 내부의 메모리와 플래시 스토리지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휴대폰에 자사칩이 사용된 것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화웨이한테 돈 팔지 말라 했는데 중국이 어디서 구해가지고 화웨이한테 줬겠죠. 아니면 화웨이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넣었거나. LPB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기술력이 좋긴 한 게 그 중국이 몰래 넣어야 될 정도로 이제 한국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품질이 평준화되어 있고 좋거든요. 이천에 본사를 둔 하이닉스는 목요일 블룸버그 뉴스에서 보낸 성명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더 이상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말도 잘 들어서 최태원 회장님이 여러 번 갔다 오셨죠. 그리고 미국의 공장 이런지 기여금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기가 쓰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 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서로 곤란하게 되는데 그만큼 자랑을 해야 될 일일까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거지로 중국이 가져다 쓰는 거 보면 화웨이 담당자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이제 특히나 그 반도체 굴기에 신경 쓰고 이번에 특히 새로 나온 화웨이의 7mm 그 반도체 공정을 자랑하고 있는 게 중국의 자체 반도체로 생산한 이번 모델이 있거든요. 화웨이 내수용.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을 따라잡고 싶어하는 중국의 몸부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길고 긴 경기 침체를 지나 에어비앤비 호스트 한때 무너져 내렸던 에어비앤비가 뭐냐면 어플로 자기 집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 한창 유행했을 때는 한국에서도 수십 개를 빌려가지고 미니 호텔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몰락했다가 규제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 주택 부족과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살아보니까 편하거든요. 이게 아마 미래의 모델일 수도 있어요. 집은 저 시골에 사는 다음에 단기 임대로 해서 놀고 서울에서 놀고 돌아가는 거죠. 마당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의 모기지 상환 계획이 단기 숙박 임차인의 꾸준한 유입에 달려있던 일부 미국 호스트들의 실망스러운 옛날 몰락했을 때 근데 다시 상승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버스트 보시면은 몰락하다가 지금 반등세가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유튜브 유행해가지고 요즘에 그 미국인들 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파리에서 한 달 이게 유행이거든요. 파리에서 한 달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더라고. 50만 원 내고 그냥 몸 날라가가지고 파리에서 한 달 찍고 유튜브로 막 조회수 500만 원 한 다음에 유튜브 그 스타 돼가지고 또 이거를 또 자기 소개서에 쓰고 이런 게 유행이라서 미국 고등학생, 대학생, 여대생이겠죠. 상대로 이 폭등 각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데 이 날카로운 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공유경제가 망하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살아난 거죠. 공유경제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생활비 보면은 생각보다 파리가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는 파리가 비쌀 줄 알았는데
파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베를린 솔직히 파리랑 한국이랑 별로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공유 경제의 성장,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팬데믹 이후 수익성 이정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월세 따박따박이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월세의 날이 오지 않고 오히려 월세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호텔을 원한다는 거예요. 호텔을 원한다. 사실 에어비앤비가 미니 호텔이잖아요. 미니 호텔. 호텔 같은 서비스를 원하니까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 주는 건데 월세가 높아지면 집주인한테 그냥 가가지고 너랑 안 놀아 하고 에어비앤비 가버린다 이거죠. 근데 인도가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G20 초청장에 바라트 대통령이라고 써놨어요. 바라트가 사실 이름이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이름 센스가 조금 애매하다. 미적 감각이라고 하죠. 바라트 대통령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산스크리트어인 바라트는 힌디어로 된 인도의 공식 명칭이지만 다른 국가의 모든 의사소통에서 인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인도 즉 바라트는 국가연합이다 명시되어 있지만 이 용어를 단 한 번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자기를 잘 알아봐 달라는 것 같은데 인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갑자기 한쿡이라 하지 않잖아요. 한국은 코리아라 부르잖아요. 이것도 웃기긴 한데 한국을 대한민국을 코리아라 부르면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도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알파벳으로.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만큼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해요. 인도의 오른쪽 누가 바라트로 바꾸자 하니까 바라트로 초대장을 일단 쐈다고 하고 실제로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이 좀 있다 해요. 당신들은 인도와 바라트를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에 인도가 좀 더 낫다. 이름이 인디아 좀 나을 수도 있다. 바라트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는 좋은데 조금 더 세련된 걸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제 뉴욕타임즈가 G20 델리에서 개최하니까 바로 팩폭을 날렸어요. 인도의 글로벌 야망이 국내에 심화된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아니죠. 뉴델리 수도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사실 인도가 진짜 희한한 국가긴 한 게 솔직히 인도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하면 중국이 훨씬 더 좋은 국가 맞아요. 인도가 포텐셜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대평가되어 있다. 뉴델리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골프 리조트 안에서 외교관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글로벌 정상회의 출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느낌 자체가 사실 뭐 애매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막 띄워주잖아요. 뭐 0을 발견했다니 숫자를 발견했다니 뭐 난리치는데 뭐 힌두 어쩌고저쩌고 모르죠. 반면 모디 총리는 세속적 헌법에 의해 섬세하게 묶여있는 광대하고 다양한 국가를 힌두교 국가로 재편할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인도 사회의 단층성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냥 모디 총리도 공격해버리네. 내년 초 모디 총리가 10년 장기 집권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의 문제는 그의 경제적 야망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 야망. 그나마 지금 모디 총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거는 최근에 그 달 탐사도 성공시키고 경제가 꽤 좋았는데 그 경제가 사실 모디 총리 거에 아니라 미국의 지원이 있었죠. 중국 견제. 근데 사실 중국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인도가 그렇게 또 국제 경제, 국제 정세에 도움을 주는 국가는 아닐 것이다. 모디 총리는 워싱턴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도에는 민주주의 가치 아래 차별이 없다 답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분들이 가장 큰 많이 듣는 객관적이 없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없어? 이게 물음표 바로 찍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사실 중국 분들이 맞긴 해. 아무리 중국도 특이한데요. 중국도 특이하죠. 가장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가장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또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가장 민주주의 가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국가 여권 줄래 중국 여권 가질래 인도 여권 가질래 미국 여권 가질래 하면 일단 인도인은 미국 여권 가지는 게 인생의 꿈이고 중국인은 한 반반 정도? 생각보다 인도가 중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긴 해요.
주요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모디 총리가 약속한 번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조업이 빨리 성장 안 하면서 인도도 좀 몰려나가는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보이는 게 좀 너무 허접해요. 인도 한 줄평 보이는 게 너무 허접해. 중국은 삐까뻔쩍하잖아요.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돈 번 국가 같지가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 블룸버그는 도시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한데 둘 다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사실 한국은 서울이라는 동네가 도시잖아요. 수도이기도 하고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에 대한 많은 감정이 얽혀 있는데 사실 서울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죠.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도시가 스스로 변화시키면 계획을 추진하에 따라 더 많은 주택과 더 적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5년간 공급이 좀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약간 폭락세가 올라간 것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요. 상업용 부동산은 두 배 올랐어요. 2배. 2019년 대비 2024년. 건물들 조그마한 건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1층에 김밥 천국 있는 곳. 뉴욕도 비슷한데 뉴욕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문제라면서 엉뚱한 이 어플을 때려잡고 있긴 한데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과 대출 기관은 또 다른 도전 과제일 것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분기별 수석 대출 책임자야.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는데 어쨌든간 여러분이 은행 지점장이라면 기술주에 투자해서 망했죠. SVB라는 캘리포니아 은행들이 여기서 망했는데 이거 기술주에 투자했다 망할래 부동산에 투자했다 망할래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에 배팅하는 거죠. 여러분 강남의 포스코 빌딩에 대출해자가 망한 은행장이 그나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이상한 기업 정체불명의 내가 최고야 기업에 투자했다가 망하면 평생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공적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결국에 주담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대출이 한창 풀렸을 때는 97%까지 해줬어요. 한국도. 자기 돈 3억 가지고 100억짜리 빌딩 사기 했는데 요즘에는 좀 막히긴 했죠. 이제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이 말하는 게 뭐냐면 보시면 메인 기사거든요. 헤드라인이죠. 미국의 인프라를 고칠 여성인데 근데 직종이 트럭 그리고 전선 까는 건데 이거를 누가 하면은 좋아하겠냐고. 위험하죠 당연히. 근데 미국의 임금 차이가 다 여기서 나거든요. 미국이 한 남자가 한 2배 정도 벌어요 여자보다 평균으로. 근데 미국 남성들이 진짜 힘든 일을 많이 해요. 이거 뭐 할 수 있겠어? 군대도 알겠지만 미군 남자는 그 전투병으로 가가지고 진짜 뛰어내리죠. 낙하산 타고. 여자도 뛰어내리지만 훨씬 더 많죠. 뛰어내리는 게 남자가. 수백만 개 일자리를 추가하는데 근데 미국 여성들도 굉장히 도전심이 강해서 건설업계에 뛰어드는데 힘들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관리 정도는 하지만 너무 복잡한 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보면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거의 없긴 하죠. 트럭 및 건설, 고속도로 유지관리, 전력선.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전력선. 전기기술자, 파이프 배관 및 증기. 파이프 이거 나르다가 조심해야죠. 무거우니까. 근데 생각보다 인프라 직종, 그러니까 인프라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일한다기보다는 멕시코 분들이나 이제 이민 오신 분들 기초 근로자를 이제 관리하는 감독 이제 화감이라 하죠. 한국에서는 화재감시를 하는데 조끼 입은 이모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이제 감시하는 거 안전감시 그런 거겠죠. 기술자 중에서도 보시면 또 형광조끼 입고 있죠. 근데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헌병이어서 알잖아요. 이게 되게 지루해. 그리고 사람들과 말해야지 재밌는데 헌병은 그나마 말할 사람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말 걸어준단 말이야. 근데 진짜 텅 빈 이 미국의 땅도 얼마나 커요. 텅 빈 이 평야에서 이런 거 짓고 있다 생각하면 깜깜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같이 몰려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 무슨 아무리 법령 제정해도 하는 직업이랑 안 하는 직업이 있어요. 직업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남자들이 돈 많이 준다 해도 안 하는 직업이 있고 여자들도 돈 많이 준다 해도 안 하는 직업이 있어요.
여자들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있듯이 요즘 블룸버그 사설란이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미중 칩 전쟁의 승자는 누굴까요? 미국이죠 뭐. 기기의 내부 작동 원리를 밝혀낼 수 있는 연구자들은 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이거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뭐 자체 칩 기술 근데 딱 봐도 일단은 삼성폰이 더 좋아 보여요. 왠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있어요. 캐나다의 한 연구기관이 화웨이의 새로운 웨이트 60%를 분해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칩 전쟁의 미세한 최연성에 서게 됐습니다. 유튜브도 뭐 분해하는데 7나노미터 길인 9000 프로세서 이게 이제 중국이 최초로 칩을 개발해서 이제 우리도 미국, 한국이 필요 없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칩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10년 전 아이폰 준다 하더라도 아이폰 쓰는 사람들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향 평준화되면서 기계들이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샤오미든 간에 핸드폰을 잘 바꾸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뭐 엄청 빨라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체감도 안 돼요. 이것은 이케아 가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가 분해가지고 슬슬 보는 거죠. 여기 안에 뭐 들어있나 하는데 갑자기 뭐 하이닉스 칩 튀어나오면 너네 왜 하이닉스 칩 넣었냐 이러고 난리가 치고 있는데 부품의 출처를 난독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중국이 이제 한국 칩 못 넣으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섞어 넣은 거죠. 이제 뜯어보면 갑자기 안에 뭐 삼성 칩 나오고 그러는 건데 매우 미세한 기능을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디바이스 분석 기계 뭐 약간 의견 칼럼니스트가 좀 오버한 것도 있는데 데이블이 결국에 이거 뜯어보니까 뭐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 있네 만에하고 뭐 중국 너네가 진짜 개발한 거 맞아 했는데 솔직히 슬쩍 뜯어보면 미국 칩 들어가 있겠죠. 어딘가에 숨겨져 있겠죠. 살짝 들어가보면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뭐 중국 이렇게 써있는데 한자로 뜯어보면 뭐 한꺼풀 이렇게 레이저로 쫙 해보면 갑자기 뭐 인텔 막 써있고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은 평화에서 불행을 찾는 건지 새로운 중동에는 더 많은 돈과 더 전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엄청난 속도로 축구 선수들을 영입하고 뭐 미술품을 사들이고 난리치고 있죠. 중동이 이제 평화가 왔죠. 중동에 평화가 왔는데 사람들이 또 기후 변화가 나오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남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중동이 막 난리가 났었었죠. 예전에 중동이 난리가 났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 평화를 원합니다 했고 평화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막상 사우디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축구 선수들을 엄청난 돈으로 몇 천억씩 주면서 데려오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사우디가 참 좋은가 보다. 경제 상황이 좋죠. 뭐 아람코 유명한 사우디 국영 기업이 몇십조 조 단위로 모든 게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뭐 손만 댔다 하면 돈이 넘쳐 흐르니까요. 경제는 호황을 누릴 거 전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조심하래. 뭐 에미레이트는 그럴 수도 있겠죠. 중동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걸프 경제는 이번 주 배럴당 $90 이상으로 다시 상승한 브렌트의 가격에 힘입어 지구상 가장 부유하고 활기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재미 좋죠.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예전에 걸프전은 이제 과거에 그게 되었죠. 생각보다 중동 학생들도 잘 지내더라고 서로. 예전이야 종교적 갈등이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죠. 80대 20 규칙. 새로운 중동은 최근의 기억보다 더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성공 사례인 걸프원과 이스라엘은 인구의 14%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60%, 상품 수출의 73%,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의 75%를 차지합니다.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 잘 사는 나라들, 뭐 못 사는 나라들을 이제 하는데 뭐 레바논, 중동의 패배자. 승자들은 부여해줄 수 있는 거래, 패자들은 규칙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에서 아무것도 구해줄 수 없다는 사람을 상식해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그렇게 많은 분쟁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니까요. 중동의 패배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과감하게 썼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뒤처진 거라고 봐야죠. 실제로 걸프만과 이스라엘이 가장 치열했던 분쟁 지역이었으니까요. 이제 월마트가 신규 신입에 초봉을 삭감했는데
근데 신규 신입의 초봉을 삭감한 게 일단은 월마트에서는 매장 전체에 더 나은 직원 배치 보상 구조를 바꿨다는데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하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신규 매장 직원에게 3개월 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계약하신 분이 꿀이죠. 시간제 직원 시장이 식으면서 고용주들이 인건비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뜻이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 계속 메인 기사로 내보내는 이유는 독점인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프로 이직러 임금이 상승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내에서 이직하면은 한 15%에서 30%씩 올려주니까 그리고 어차피 재택이었잖아요 미국은. 그냥 무한 이직으로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더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만큼 실제로 올랐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근로라고 할 수 있죠. 160만 명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16달러 받고 매장에서 온라인 주문 수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신규 직원들은 15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어쨌든 연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임금이 하락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대부분 월마트의 그 임금 기준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딱 스탠더드 표준에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이제 캐나다 총리가 많이 삐졌어요. 트리도 총리인데 뭐 잘생긴 걸로 유명하죠.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사실상 왼쪽이에요. 굉장히 왼쪽인 사람인데 근데 왼쪽 분들이 희한하게 중국의 중앙 정부로 친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화해 여지가 없다. 정치적 화해 여지가 없다. 최근 인터뷰에서. 근데 사실 중국 분야하고 좀 이때 친하게 지내는 게 좀 큰 그릇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근데 캐나다는 좀 완강하네요. 중국은 관계를 긴장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트리도는 말했고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캐나다에 이제 엄청 공격을 했죠. 온갖 걸로. 그리고 특히나 뭐였죠? 캐나다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캐나다 스파이라 봐야죠. 캐나다와 그 정보 요원들의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서로 공격을 해서 난타전을 벌였었죠.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정보 요원인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뭐 법적 처리를 놓고도 하나 시시건건 싸웠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경제가 이제 몰락하니까 트리도가 이제 너랑 안 논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졌다며 중국과 화해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인 캐나다인 2명 구금하고 중국인 캐나다인 그 재벌들 있었죠. 플러스 알파로 또 무슨 캐나다인도 막 구금했는데 그때 당시 정보 요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중국이 알고서 봐주다가 이제 체포한 다음에 세트로 체포하고 뭐 풀어주니 많이 했는데 캐나다 식품 수출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했는데 2017년 마지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난리 쳤었죠. 전랑 외교의 가장 큰 피해자가 캐나다였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를 통해 이제 압박하려 했고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했고 거기다 이란까지 끼면서 잘한다 해주니까 이란도 이제 했는데 이란이 이제 꼬리 빼고 도망쳤죠. 중국은 그냥 무너져 내리고 미국의 고금리 압박 정책으로 트레이더가 이제 삐져가지고 최근에 화해하자고 했는데 화해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선거 간섭도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중국 분들이 호주 선거 간섭이랑 캐나다 선거 간섭도 유명하죠. 실제로 뭐 중국 측의 스파이도 많이 보낸 것 같고 결국에는 트리도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캐나다가 중국을 상대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실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협력해 보자는 거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화해는 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명백히 했네요. 트리도가 생각보다 이분이 또 굉장히 또 고집이 있더라고. 이제 포드가 그 자동차 노조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이 9월 15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임금 인상 제공해줬어요. 어쩔 수 없죠. 8,000명 UAW 근로자들에게 장사 잘 되니까 지급해줘야죠. 9월 14일까지 디트로이트 빅3와 계약 체결을 원하는데 엄청나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파업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호소하는 미시간 주지사 이제 미시간 주지사는 이제 최대한 중재해 보려고 하는데 포드 직원분들 근데 이 노조분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게
사실 다른 데 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건설 근로자들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자동차는 생각보다 임금 인상이 좀 더디기 때문에 워낙 사이즈가 크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갔죠. 포드 자동차는 노조 계약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대표하는 8,000명의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했다고 목요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할리우드 그 파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한 거죠. 계약에서 협상된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임금은 시간당 4.3달러, 연간 9,000달러가 인상될 것이라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시간당 시급이 한 6,000원 올라간다고 하면, 근데 여기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게 뭐 수당 와다다 붙으니까 연간 9,000달러면 1,200만 원 임금업 할만하죠. 파업 4년 4년 전에 인상한 임금 인상, 4년 전에 근데 임금 인상을 1,200만 원 해줬는데 더 올랐죠. 다른 직종들이 하필이면 2019년이었어. 2021년에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네, 4년마다 했으니까 2023년 오긴 했는데 임금 인상 해줬어요. 그래서 돈은 빨리 줘버렸어요. 2023년에 상당수의 포드 임원들이 노조 포드 팀원들의 임금이 급등할 거기 때문에 이번 계약에 23 점프 스트리트라는 별명 붙였습니다. 2023년에 대박으로 오른다라고 해서 점프 스트리트라는 이름도 붙여줬는데, 우선 뭐 좀 애매하긴 해요. 2021년이었으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돈을 줬을 것 같은데, 지금 하필이면 이 냉각기냐 과도기냐라는 이 시점에 임금 올려줄 수 있겠냐 이거지. 무역사절단으로 방문 중인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을 테이블에 앉히고 파업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 당사자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동차 노조의 그 지지가 필요해요. 2023년 바로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노조가 유리한 전략을 쓰고 있어서 아마 다 해줄 것이다. 포드, 제네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15만 명인데 다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그 시장에는 가격이 반영돼 있죠.